논란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쏠린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토마 단독 보도. 네, 지금 단독 보도. 박형광 기자. 누군지 아시죠? 박형광이가. 그렇게 쉽게 박형광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자인데요? 아니 교수가 제자를 부를 때 제자입니다. 박형광이라고 부르지 그럼. 우리 최진봉 교수님 제자입니다. 방금 제가 가르쳤습니다. 헤어지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자, 박형광 기자가 아주 책임감도 있고요. 또 언론의 기본에 이제 충실해서 하나하나 검증되는 것만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스승으로 잘 가르친 거죠.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위험한 거 하지 말고. 위험해도 해도 되는데 검증을 해야 되는 당연히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 언론은 네. 기자는 특히 뭐 이렇게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은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기자는 항상 팩트 체크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워라. 네. 늘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오늘 단독 보도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명태균 씨가 아주 협박하면서 겁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이고, 또 그리고 개인 휴대폰 2개를 하나 더 세컨드 만들어서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 다 명태균 씨가 상당히 수정도 하고 보고도 받고 같이 가기도 하고 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예전에 우리가 봤던 최순실의 행태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사하죠.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명태균 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의 모든 통화 내용, 그다음에 뭐 문자 내용 다 저장해 놨다잖아요. 혹시나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뭐라 그랬지 아까? 터잡부겠다. 터잡부겠다. 사투리인데 터트려버리겠다. 터트려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대통령이나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그쪽에서도 부인하겠지. 허세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박형광 기자하고 그 얘기를 계속했지만 오늘 이게 바로 첫 번째로 나갔다 그러면 에이, 혼자서 허세 부리네, 허풍 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에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후속 또 연재해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충분히 그러도 남을 것 그럴 수 같다는 있다고 생각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상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을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녹취록 그다음에 뭐 전화 문자 한 거 이런 거 가지고서 협박을 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정농단이죠. 그렇죠.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냥 사인이잖아요. 일반인이 국정에 연관돼서 뭔가 압박을 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 먹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국정농단이고요. 일정이나 이런 것까지 조율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고까지 했다면 그건 국정농단이죠. 그건 뭐 탄핵 돼야 될 이유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뭐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내용이 최순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당시에 연설문 고치고 일정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딸 뭐 예를 들면 또 자기 뭐 관련된 사람들 이익 챙겨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탄핵을 당한 거잖아요. 그게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을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와서 탄핵을 외쳤고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있습니까 지금? 아직 뭐 보도할 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서 그냥 이제 박형광 기자가 처음 보도했지만 이와 관련된 게 또 추가적으로 보도가 될 거예요. 또 취재가 될 거고 다른 언론사들도 취재하지 않겠어요? 그럼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건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이거 말고도 주가 조작 관련해서 JTBC도 보도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김대남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보도를 하고 그렇기 있죠. 때문에 이거는요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난국. 그 박형광 기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교수님한테 이제 배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진봉 교수님한테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단초를 열어주면 다 같이 가야 된다 언론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혼자 쭉 가는 건 의미가 없다. 그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 가면 예컨대 지금 SBS, 한겨레, 경향, 같이 뭐 JTBC 등등 오마이, 다 같이 다 같이 가고 있잖아요. 특히 레거시 미디어가 달라붙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까? 가르쳐 줬죠.
왜냐하면 잘 키웠네요. 이슈를 던져놓으면 그 이슈는 국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네. 관심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이 취재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박형원 기자가 루트를 알려준 거잖아. 누가 어떤 예를 들어 명태균 씨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을 보인다라고 하는 기사를 써놓으면 그와 관련된 추가적 취재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사에 제보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처음 누가 이 보도를 하느냐예요. 그렇죠. 그게 단초가 되면 관련된 언론사들은 다 따라붙어서 보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가도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너무 그러면 빨리 나가도 큰일 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손절하고 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가짜 뉴스다 뭐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러면 다른 언론사에 따라붙지 않아요. 자기들도 피해를 당할까 봐. 그러니까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만 막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가 한 언론사만 외롭게 싸우잖아요. 그럼 그냥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짓밟아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경우 봤고요. 우리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스크램을 짜고 나가줘야 그걸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제보하는 사람들 안심하고 제보를 해. 오늘 또 좀 놀랐던 게 박형인 기자 설명에 따르면 그 우리 이 씨, ABCD 이 씨가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스럽죠, 당연히.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가 신변 보호 해주라 하는 게 뭐 육체적으로 몸으로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마음적으로 국감에 지금 출석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못 가겠다. 무섭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20명.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공익제보자로서 역할을 해줘야 어쨌든 아무리 뭐 윤석열 정부가 반대라도 공익제보자로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공익제보자로 지정이 될 것이고 그래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언론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 이 씨를 좀 응원을 해주시면 당연히 응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분도 물론 같이 했으니까 뭐 처벌 받을 일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되지만 이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공익제보를 해줘야 비리가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적 여망과 지지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국회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잘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숨게 만들면 안 되고 압박이 들어오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봐도 막 덜덜 떨립니다. 본인이 만약 그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 압수수색 들어오고 검찰이 자기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응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 그다음에 언론들도 최대한 이분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사건이 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돼서 김건희 여사 또 대통령 부부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 뉴스 보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로 온통 다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3개월간 주요 신문 사설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횟수가 이재명,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6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3개월간 조사한 거거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고 하는 게 뉴스 기사들을 이렇게 함께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를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해보면 몇 회가 보도되가 쭉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설 중에 보니까 김건희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사설이 298건이고 나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재명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사설이 292건이에요. 그러니까 몇 건이 더 많은 거지? 7건, 6개가 많네요. 6건이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언급되는 게 맞고 당연히 언급돼야지. 뭐 발언하는 거 어디 가는 거 이게 다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죠. 근데 김건희는 왜 언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김건희 씨가 얼마나 언론에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냐, 그게 부정적으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통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사설에 나온, 사설이라고 하는 건요, 그 언론사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렇죠. 언론사가 공식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쓰는 걸 사설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김건희 씨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김건희 씨가 얼마나 논란의 대상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 1년간 그런 건데 최근에 더 많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 뉴스토마토 단독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뉴스토마토 단독뿐만 아니라 김대남 씨 사건도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주가 조작 문제도 지금 JTBC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세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또 활동 반경을 넓혔잖아요. 마포대교 그렇죠. 가가지고. 이러니까 사람 이게 당연히 김건희라는 이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최근 들어 김건희 씨가 활동 반경을 넓혔다는 것이고 그 넓힌 내용들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김건희 씨가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역대 이렇게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 중에 이렇게 많이 언급된 인물이 없어요. 있었을까요? 아니, 실제로 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 임기가 5년이잖아요. 네. 5년 동안 9개 종합일간지에서 김정숙 여사 이름 키워드로 사설을 검색해 봤더니 54건밖에 없어요. 5년 다 5년 다 해서. 토탈해서.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근데 현재까지 1059건이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배입니까, 지금? 54건하고 1059건이에요. 네. 이게 몇 배냐고요. 아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이렇게 신문 사설에 많이 나온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김건희 논란이나 김건희 씨 이슈가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했고요. 대통령 거부권. 이제 남은 게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특히 8표 이상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예. 그 원내대표들하고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탈표를 좀 막으려고 그런 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은 사실은 그 원내에 있는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원내대표단이에요. 대표는 지금 현재 한동훈, 이것도 더 웃기는 게 한동훈 대표를 또 부르지도 않았어. 빠졌어요. 한동훈 뺐어요. 대표는. 왜 뺐죠? 뭐 이유는 원내가 아니래. 저기 있긴 하네요. 뒤로 쭉 빠져 있네요. 저번에 예. 지난번 갔을 때. 예. 근데 원내가 아니란 말은 당신 국회의원 아니잖아. 배지 없잖아. 이거잖아요. 오지 마. 예. 여기는 국회의원들만 오는 곳이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예.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원내대표단을 부른 건 원내대표가 사실은 표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원내에 협상하거나 이건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에요. 네. 추경 원내대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할 때 아직까지 거부권을 공식적으로 행사를 안 했거든요. 네. 대통령이 행사하면 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민주당. 왜냐하면 10월 10일이 그 선거법 네. 공소시효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표단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친한계예요. 친한계다. 친윤계가 아니고 아하. 원내대표 불러봐야 원내대표는 친윤이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한동훈 대표를 불러가지고 달래야지 이게 이래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친한계에서 찬성 던지면 어떡할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 네. 뭐 이거는 뭐 전망이긴 하지만 이번에 혹시나 이탈표가 생겨가지고 네. 이게 탁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왜냐면 자 보세요. 네. 어제 또 한동훈 대표가 발끈했잖아. 화가 좀 계속 나 있어요. 김대남 씨 때문에. 예. 김대남 씨가 막 아니 뭐라 또 의도한 바는 아닌데 네. 어쨌든 이게 윤석열 한동훈 갈등.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제 발끈했어요. 화가 났어요. 오늘 또 부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 언론사 행사에도 네. 본인이 갑자기 안 참석을 안 갔어요. 했어. 예.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짓밟히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한마디도 못 했잖아요. 지난번 대통령실 가가지고도 고기만 먹고 왔잖아. 독대 계속 독대인데 안 해줘. 독대 안 만나죠. 예. 독대 계속 하자는데 추경 원내대표만 불러. 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화가 그래서 화날 것 같아요. 친한계들은 지금 대통령의 사과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와 사과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 문제는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친한계에서 8명 떠져 나오는 순간 통과돼요. 통과가 된다. 이건 또 무기명으로 하잖아. 무기명이니까 누가 했는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 계속 갖고 가면 국민의 힘이 망해요. 아하.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을 특히 이제 친한계 입장에서는 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또 얘기가 좀 논란이 됩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디올백입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이 뭐 사과했으니까 그 정도면 국민들이 좀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라니요. 이 총리분은 참 웃는 얼굴도 참 웃음이 나와요 지금. 네? 아니 국무총리라는 분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어떻게 했는데요? 제대로 뭘 사과했어요? 아니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사과입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사과라고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그렇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공작이란 표현까지 안 네. 썼지만 그때도 뭐라 그랬으면 몰래 들고 와서 녹화한 거 그걸 또 문제 삼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문제도 무혐의 처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검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럼 본인이 직접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얘기한 적 없어요. 네. 대통령은. 예. 그리고 저는 대통령만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사과한다고 저는 생각해.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일이잖아요. 예. 본인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이 정도면 국민이 이해, 뭘 이해해요? 화나게 만드는데. 아니 권익위, 검찰 다 문제 없음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화가 날 일 아닙니까? 네. 아니 그걸 누가 다 그러면 물론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이 압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 있는 걸로 보이지잖아요. 근데 뭘 사과를 해? 아니 뭘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해 줘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체?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화가 나잖아요, 지금. 났네요. 화가 나셨습니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0일입니다. 전국 비상 시국회의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원래는 한국프레스센터 여기 근처 있죠. 여기서 열라고 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관을 전날 취소해서 장소가 바뀐 거라면서요. 네,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참 이해하기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바뀌게 됐는데 이유가 뭐 정치적인 행사였다는 거예요. 예. 무슨 이게 정치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국선언을 하는 게 정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근데 그전에는 그럼 시국선언을 하는 게 없었냐? 예전에 있었어요. 네. 프레스센터에서. 그리고 프레스센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언론과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대관 업무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운영하는 운영비도 거기서 보충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든지 처음에는 허가해준다고 얘기해서 다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유를 처음 받은 행사 계획서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랬대. 그러면 시국 선언이라고 하는 내용만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알겠죠. 정치적인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지금 이사장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김효재예요. 김효재. 김효재 씨. 예전에 이 사람이 또 그 의원도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되고 홍보 수석인가 했었죠. 하고,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방통위원도 했었어요. 직무대행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사장 가가지고 이런 행동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그렇게 거예요.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기자회견장 그 대관 취소 내용 보니까 촛불 중공생 시민연대 기자회견 2건하고 맞아요. 또 이태원 참사 시민 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권의 비판적인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 김재원 의원실에서 분석해 보니까 박근혜 정부 중 2014년 이후에 정치 행사는 총 40건이 허용이 됐고요. 정치 행사는 취재선 행사는 8건으로 나타났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정치 행사 27건이 허용이 됐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치 행사 10건이 이미 허용이 됐었어요. 다 됐었는데. 근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행사로 보이는 것만 못하게 한다니까요? 취소를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언론진흥재단은 뭐 누가 그게 이사장으로 있든지 간에 중립을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죠. 아니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을 진흥하기 위해서 그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곳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편향적인 사람이 이사장으로 앉아 있게 되면 예를 들면 정부 광고도 여기서 집행하거든요. 언론진흥재단에서. 그러면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에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예컨대 또는 뭐 한겨레나 경향처럼 이렇게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언론사들은 적게 지급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론은 중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언론을 지원하는 재단이라는 곳에서 중립적이거나 공정하지 않게 되면 편파적인 어떤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보수적 언론사에게도 이익을 주는 그런 행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난 30일 날 민원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죠. 청문회가 열렸는데 안 나왔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국회를 무시하고요.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 청문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청문회인데 본인이 안 나와. 밑에 부하들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이 문제의 근본인 근원인데 이상하네. 본인은 안 나오고 밑에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적당히 때우려고 하는 시도라고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요. 유일인 방심위원장 지금 아시잖아요. MBC 18건 심의가 제재당했거든요. 법정 제재. 법원에 가서 다 MBC가 승소했어요. 가처분 처분해서. 방심에 다 져버렸어요. 방심위가 다 졌어요. 그것 때문에 방통위 예산이 지금 거덜나게 생겨서 특히 그 법적 대응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소송 비용이 다 써가지고 이제는 기름값 갖다가 쓰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하냐고요. 누가 봐도 뻔하게 패소할 거 거의 확실히.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잖아요. 아니 언론이 비판적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걸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그걸 제재해버리면 언론이 어떻게 비판적 입장을 낼 수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걸 했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제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아니, 이런 일을 하고 여기 있잖아요. 이 청문회는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나와야지. 여기는 안 나오고 본인이 기자회견을 전날 공지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이 진짜 알겠습니다.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진짜.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유일임 방송통신위원장 소식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네.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안 나와가지고 원래는 방통위 방심이 이렇게 같이 해요 보통. 네. 그래서 과방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방심위만 따로 하겠다. 날짜 하루 떼가지고 나올 때까지 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나오세요. 본인 얘기잖아. 밑에 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그 할 말도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나와서.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수사도 하고 있다는데.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지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